네, 이번 시간에는 4과목인 법규 및 세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법규 및 세제가 그 전체 시험 과목 중에서 네 개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5문제 나옵니다. 이 4과목에서 그 중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규가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법규가 전체 이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핵심 포인트 해설 부분에 요약 정리된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의의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열거주의 규제체제 도입. 이게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열거주의 규제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의 그 어떤 종류를 법에서 열거해 놓고 그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분 요것만 빼고 다 된다, 이런 식입니다. 안 되는 거 요것만 빼고 어떤 거든 다 된다 하는 식이 포괄주의 방식이거든요. 반면에 열거주의 방식은 법에서 딱 요거 딱딱 정해진 거 요거 외에는 모두 안 돼. 요거 외에는 모두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그 자본시장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것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 2번 기능별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나 금융투자업, 투자자를 각각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기능적으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든 증권사든 뭐 보험사든 다 같이 규율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도입했고요. 세 번째, 업무 범위가 확대됐죠. 겸용을 허용하고 투자 권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다.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 제정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금융투자 상품,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그 개념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어때야 되냐면은 반드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또는 장래 특정한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이렇게 권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 다시 말하면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자본시장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자고. 1억. 근데 회수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손해 봤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투자 금액, 여기 2번을 말 그대로 보면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투자 금액이 더 커지는, 회수 금액보다 더 크다는 소리죠. 요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원금 손실된 거 말하는 거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2번의 말은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법에서는 투자 금액, 회수 금액 요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3번, 판매 수수료는 투자 금액 산정 시 포함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판매 수수료는요, 투자 금액 산정할 때 제외시켜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혹시 먼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지게 될 때 손해배상 액을 추정하잖아요. 손해배상액의 추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손해액 추정은 일반적으로 추정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손해액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손해액 추정은 요 투자 금액에서 회수 금액을 뺀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금액 계산할 때 단순하게 요 1억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만약에 여기서 펀드에 투자했다고 하면 펀드 수수료를 먼저 내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펀드 수수료가 1% 선취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은 1% 선수료를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1억의 1%인 100만 원을 빼주면은 9,9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회수 투자 금액이 돼 있죠. 1억이 아니라 만약 수수료 1%가 있었다고 하면 9,900만 원이 투자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매 4번 환매 수수료는 회수 금액 산정할 때 포함해야 된다. 만약에 환매할 때 펀드를 환매했을 때 만약 수수료가 1% 들었다고 치자고요. 1%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은 요 1%는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가 만약에 7천만 원에 1%면은 70만 원이겠죠. 70만 원. 70만 원만큼은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7천만 원 플러스 7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070만 원. 요게 회수 금액이 되겠죠. 여기는 9,900만 원이 투자 금액이 되겠고 요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게에서 요것을 뺀 것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매 수수료는 투자 금액 산정할 때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는 회수 금액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그 투자성 판단할 때 투자 금액 산정 시 제외 항목, 포함 항목을 별도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투자 상품 분류는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투자란 말이 들어가면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투자란 말이 들어가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근데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어요. 파생 상품. 크게 자본시장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 기준은 구분 기준은 뭐냐면 구분 기준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에요. 초과 손실 가능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추가 지급 의무라고 합니다. 추가 지급 의무.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이것은 증권은 없는 거. 이것은 없는 거. 파생 상품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깨져도 원금까지는 깨질 수 있지만 원금을 초과해서는 깨지지 않는 것은 증권. 파생 상품은 원금을 초과해서 깨질 수 있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은 내가 1억에 투자했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깨지면 1억 깨지는 거잖아요. 1억을 초과해서 깨지진 않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주식이 빵원이 되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지 뭐 1억 원이 2억 원이 마이너스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금까지만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은 내가 1억을 만약에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해가지고 1억을 투자했는데 손해는 3억이 날 수도 있어요. 뭐 콜옵션을 샀는데 반대로 가면은 막 1억 투자해가지고 5억이 깨질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게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훨씬 더 위험하죠. 구분 기준이 이렇다. 증권에는 6가지가 있죠. 채무증권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동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증권, 예탁증권,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파생 상품에는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장내 파생 상품에는 주로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게 장내 파생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에는 선도, 수합 이런 것이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리고 구분 기준이 뭔가 이런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1번 보겠습니다.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 상품이다. 맞네요. 이게 맞죠.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상품이죠.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깨지면 원금까지만 깨지고 원금을 초과해가지고 추가로 또 내는 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은 원금까지 깨지더라도 원금까지만 깨지고 원금 깨진 거 이상으로는 별도로 지급할 게 없으니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표현하고 파생 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2번 파생 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파생결합증권은 파생 상품에 속하는 게 아니라 파생이란 말이 들어갔어도 이 파생결합증권은 여기 증권에 속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자본시장법상 주식 매수 선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되는 3개가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의 요건을 갖췄지만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시킨 상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세 번째 나와 있죠. 원화표시 CD, 원화표시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그다음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그다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이렇게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금융투자 상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